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예술가의 시간성, 재밌겠죠, 그죠? 이란 제목으로 미학 강좌 하나 열겠는데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미학 강좌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50개에 육박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참조하셔요. 하이데거는 전향 이후에 숲길에서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예술을 보는 눈을 확실하게 다른 방식으로 열어주는 그런 글인데, 거기에서 근원이 뭘까? Ursprung,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이 근원은 예술의 진리가 드러나는 존재 사건으로서 드러나는 장소인 거예요. 이 근원은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야. 지나간 것. 우리가 고전이라는 말도 단순히 지나간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지나갔는데 뭔가 읽을 만한 것.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근원에는 단순히 원시적인, 이미 지나간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나간 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선물하고 그것을 근거 세우는 그러한 도래의 시간성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 하이데거의 이 미래의 시간성은요,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실존성에서도 나타나잖아, 그죠? 아주 중요한데, 예술 작품의 근원은 이미 그 시작 지점에 끝이 함께 있으며, 그것은 선물하고 존재의 근거를 제시하는 도래의 시간성을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인 거예요. 모든 사건은 새로운 것을 함께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이 근원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로부터 가다모 역시도 고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해석자와 만나면서 존재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아주 중요한 시간성의 개념이죠, 그죠? 예술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성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숲길에서 반 고흐의 구두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세계, 어떻게 보면 후기로 가면서 이게 사방세계로 나타나는데, 대지와 하늘과 신들과 죽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현 존재는 터있음은 하이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의 기여부터, 그죠? 이 철학의 기여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의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죠? 그 터있음은 대지와 하늘과 신들과 죽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존재 의미를 드러내죠, 그죠? 대개 이 근원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자본주의에 계산하는 이성에는 은폐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쉴 때도 제대로 쉼을 얻지를 못해. 이게 현대인의 특징인 거예요. 무의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을 위하여 잠깐 쉰다.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 현대인들에게. 예술 작품은 근원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기원에는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도래, 선물하는 시간. 그래서 존재 사건인 거예요. 새로움과 과거가 새로운 것과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힘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역시도 고흐의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구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신다가 버린 것을 고흐가 그린 게 아니라 시골 안악내의 고달픈 삶과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대지의 노동하는 안악내, 그리고 대지가 주는 풍성함을 세계의 진리로서 함께 드러내는 그런 구두죠. 그죠? 하이데거의 해석인 거예요. 고흐의 작품이 하이데거에게 새롭게 현존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예술 작품의 시간성은 이런 기원을 갖고 있고 이런 시원과 끝을 갖고 있으면 선물하는 도래의 시간성을 제시한다면 예술가의 시간성은 뭘까? 그럼 예술가 역시도 시원을 사유하는 자예요. 그것이 그 예술가가 그 이전에 살았던 다른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든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든 고전으로부터 영감을 얻든 어찌되었건 예술가 역시도 시원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자예요. 시원을 사유하는 자. 그래서 그 시원에는 언제나 예술가의 저항이 숨어 있어요. 모든 예술가는 예술적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무의의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자신의 디나미스, 잠재력, 힘을, 예술적 힘을 제대로 작품을 통하여 에네르게이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가들이면 대가들일수록, 그죠? 이 잠재적 힘을 올바르게 현실태로 옮겨놓기 위하여 깊은 저항의 시간, 멈춤의 시간, 중단의 시간, 무의의 시간, 깊은 사유의 시간, 고독의 시간, 이 자체로 예술가는 기뻐하고 또한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시간이 없이 작품은 단지 피상적인, 예술가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작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깊은 무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서구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형이상학 국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하여 2권에서 이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재태와 현실태 이야기하면서 모든 동일자는 동일자에 대립할 때 거기에서 힘이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그 디나미스에는 그것에 저항하는 아디나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디나미스. 이 힘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결여로 만드는 또 다른 부재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디나미스는 힘으로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죠? 이거는 복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랫동안에 깊은 디나미스의 상태에서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잠시 쭉 접고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시원에 대한 사유인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았어. 그죠? 예술가가 영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예술가가 곧바로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갖고 이것을 적용해서 에네르게이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감을 받는 건 출발점이에요. 대가들을 보면. 그리고 그 영감을 비판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작품으로 생산할지를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깊은 무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무의 역시도 예술을 향해 있는 거야. 그죠?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시원을 사유한다는 것은 각 예술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재미있는 카프카의 단편이 있는데 1920년대에 발표된 쓰여진 건데 데얼 그로스 슈빈머리라고 위대한 수영 선수, 수영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이 수영하는 수영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지, 어떻게 이 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수영을 잘 못하고 단지 수영을 좋아해서 배웠을 뿐이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 오게 된 거다. 이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 이 카프카가 한 말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관조하는, 그리고 고정과 만나고 자연현상과 만나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사색하는, 시원을 사유하는 그런 시간을 예술가는 다 갖는 거야. 그죠? 이것을 스피노자의 철학에 적용시키면 코나투스는 모든 개별자,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 보존 본능을 갖고
이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자기 보존 본능은 언제나 자기 자신 내부에서 어떤 자기의 잠재적 힘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어떤 시간을 갖는, 이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아쿠아 스켄지아 인세 입토라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를 관조하면서 내면의 힘을 다시 타진다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디나미아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관조를 통하여 자기 보존 본능, 코나투스를 발휘하면서 삶을 영위하겠죠. 그죠? 이런 시간이 없다면 존재자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을 생각하면서 모든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작품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 갖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감벤도 이야기예요. 말과 글에서 창조 행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장에서 말하는데, 모든 예술가는, 피아니스트는 뭐예요? 피아노를 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가의 능력인 거예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시인은 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조각가는 조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비되지 않을 때 그 예술가의 작품은 품격을 상실하고 깊이를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할 때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릴케는 삶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이 삶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사유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고 그 어두운 밤을 관조하면서 고뇌하면서 기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수년간의 죽음에 직면하여 사유하는 그 릴케가 없었다면 후기 작품인 두이노의 비가나 오르페우스의 소네트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관조의 시간, 잠시 작품을 중단하고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후에 그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그래서 기도 시집과 두이노의 비가의 존재론적 차이는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 무게감. 모든 예술가는 이러한 중단의 시간을 갖는 거야. 무의의 시간, 시원의 시간. 이 릴케의 시원은 뭐예요? 죽음 속 삶은 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왜 죽어야 될까? 죽음이 뭘까? 삶 한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 그죠? 이것은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존재와 시간, 이 부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 그죠? 본래성과 전체성을 갖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는 빠져 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본래적 실존을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역시도 이러한 관조의 시간을 가졌어. 아름다움이 뭘까? 그 유명한 아름다움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 명제를 듣고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를 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 여기에 뭔가 엄청난 미학적 작품이 미학적 사고가 들어있겠구나 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원은 뭐였어요? 그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예요.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을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을 때 이게 바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나스타시아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인지, 그 작품에 나타나는 정말 모든 미모를 갖추고 아름다움 자체로서 통용되는 나스타시아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미를 사기 위하여 온갖 선물과 비싼 선물을 사들고 돈을 들고 와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 못 가죠. 그죠? 나스타시아 자신 역시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이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껍데기인 거야 다. 오히려 백치에서의 아름다움, 아무런 세상 물정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그죠? 온 미시킨 공작에 어떤 세상을 보는 세상의 어떤 물정을 알게 하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통찰, 자본주의적 욕망에 빠진 인간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무의식적 욕망이 가져오는 고통, 그걸 꿰뚫어 보잖아.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하잖아. 그죠? 타자가 보지 못하는 독특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 미시키는.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 눈을 갖고 있지 않아. 욕망에 빠져서 이리저리 서로 먹고 취하고 죽이고 그렇게 힘의 투쟁을 벌일 때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만이 볼 수 있는 통찰을 갖고 거기에서 밑바닥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끌어낸 이 독특한
그리스도상의 어떤 현대판 재해석이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개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친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기술과 부와 명예와 타자들이 욕망하는 그 욕망.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계의 진료로부터 벗어나 있는 순수한 눈으로 그 사람들의 무의식적 욕망을 그리고 인식을 해체하면서 돌아다니잖아. 그죠? 아름다움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거기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미식긴 공작 역시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 구원은 무기력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시원의 사고였던 거예요. 그죠? 15세기에 살았던 히에로니무스 보슈라고 하는 독일계 네덜란드 화가였죠. 그죠? 중세와 르네상스로 넘어간 그 시점에서 티치아노나 또 다빈치나 그 시대의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그의 시원의 사고는 지옥이었어. 인간의 죄, 육체적 욕망, 쾌락.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특히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죠? 이 작품에서 보슈는 그 당시에 인간들에게,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도덕적 각성을 주기 위하여 작품을 그리고, 또한 그 시원의 사고에서 인간들의 본성을 그대로 까발리면서 죄의 깊이를 니네들도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작품은 20세기로 오면서 락강이 해석하잖아. 그죠? 칼 융 역시도 이 작품만큼 정신분석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작품이 없다 그럴 정도. 이 보슈의 세계는 뭐예요? 칼 융과 락강을 통하여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죠? 그 시원의 사고는 무의식적 욕망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인간 자체인 거야. 그걸로부터 구원받고 어떤 도덕을 집어넣어서 그 각성을 통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15세기의 의도는 20세기로 오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본성을 탁월하게 묘사.
사드의 작품과도 어울리겠죠. 그죠? 거기서 락강은 뭘 봤어요? 파편화된 신체를 본 거예요. 인간의 시원에 있는 거울 단계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분열된 자아를 보는 거야. 거기서 또 다른 시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그 시원의 사고 안에는 그만의 끝을 갖고 있고, 거기로부터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 작품은 뭐야? 칼 융과 락강에게는 또 다른 시원으로 나타나는 거야. 응? 거울 단계의 분열된 자, 그죠? 동일시와 신체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소외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 인간의 어떤 시초의 이미지,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시원의 사고는 그것이 작품으로 나타났을 때 또 다른 시간성으로 나타나. 그것을 본 또 다른 대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술 작품의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이미 본 거야. 그런데 그걸 다시 볼 때 그 시원은 또 다른 끝으로서, 또 다른 도래로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거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예술 작품. 거기에는 예술가의 엄청난 고뇌와 자신의 영감을 끊임없이 비평하면서 작품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예술 세계에 대하여 엄청난 회의를 했겠죠. 그죠? 그런 시간을 다 가졌겠죠. 그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 끝 역시도 완성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예술가는 작품이 끝났을 때 다시 시원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또 다른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잠재태 안에서 그것을 부정하면서, 무의하면서, 멈추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작품을 또 생산하죠. 그죠? 이게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수영선수에 나와 있는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예술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단지 예술이 좋아서 나는 배웠을 뿐입니다. 최고 자리에 등극한 예술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은 거예요. 어떤 시인도 자신의 그 언어가 준 언어의 존재론 안에서 깊이 있게 사유하는 무의의 시간을 도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릴케가 그랬고, 헬더리, 트라크, 언어의 도상에서 트라클의 시를 해석하는 하이데거는 이 독일어에 대한, 독일어의 무의에 대한
어떤 탁월한 통찰들을 이런 대가들에게서 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인 역시도 깊은 언어와의 씨름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세계 속에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무의의 시간에 사색하면서 시원의 사고를 해나가는 자들이 그 깊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한 편의 시가 태어나는 거야. 그죠? 단테의 작품들은 뭐예요? 이탈리아의 무의에서 나온 거예요. 아감베네 표현입니다. 이것은 랭보와 말라르메와 또한 다양한 위대한 프랑스의 시인들, 그것은 프랑스어의 관조로부터, 프랑스어의 무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보들레르, 트라크, 헬들리, 노발리스, 릴케, 독일어의 관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시원의 지점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은폐되어 있는 이 세계의 자연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치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술가는 뒤집어 사유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시원은 매 시점마다 다른 거예요. 모든 예술가들의 시원이 다 달라. 클림트의 작품 세계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프로이트를 좋아해서 클림트도 인간의 본성 그 자체, 그 시원은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에는 또 다른 시원이 숨어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하는 이성은 또다시 충격을 받고 내 삶의 시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위대한 거예요. 그 작품으로부터 그걸 관람하는 자, 독자에게 또 다른 시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적용할 때는 거기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움과 이미 있었던 것이 어우러져서 내 삶의 존재의 의미, 선사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또 다른 도래의 시간으로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모든 예술 작품은 그래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시간성 역시도 어디에서나 이 시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의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깊은 디나미스와 아디나미스의 싸움을 통하여 오랫동안의 10년에서의 그 힘의 충돌을 통하여 또 다른 에네르게이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는 우리 역시도 그 예술가가
맨 처음 시원에서 사유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지만 또 다른 진리 사건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슈의 시원과 그것을 해석한 칼 융과 락강의 시원이 다른 것처럼 고흐의 구두를 그릴 때의 고흐의 시원과 그것을 해석하는 하이데거의 시원은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을 읽고 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또 다른 시원의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시간성은 언제나 창조인 거예요. 창조는 언제나 멈춤과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하여 예술의 힘이 아주 깊이 있고 또한 풍성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가다듬어진 오랫동안의 예술가의 시간성에 포함될 때 그 작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일반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이게 바로 고전이 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성이 그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작품을 만날 때,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그 무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의 중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있겠어? 자연 속에서의 무위,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무위, 시를 통하여 진리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무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다운 휴식입니다. 단지 월화수목금 노동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그런 무위가 아니라 삶의 존재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무위, 우리는 예술 작품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주스